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 117페이지입니다. 초정상 자극을 주의할 것. 외모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불균형한 내면을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아름다운 외모는 건강한 신체와 균형 잡힌 내면의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오래도록 유지되니까. 최근 성형 미용 산업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고객의 30~40%가 뜻밖에도 학생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성형이 노화를 막기 위해서였다면 지금은 수많은 젊은이가 사춘기 때부터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찾는 것으로 보인다. 사춘기가 되면 생리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서 자기 외모와 신체에 관한 관심이 커진다. 그러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되고 싶어 안달을 내기도 한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러한 갈망과 추구는 언제나 도덕 규범을 앞선다. 그러므로 이미 성형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설득한다고 해서 그 생각을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외모를 바꿀 마음의 준비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자신의 장점부터 잘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나의 장점을 좀 더 살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전문 의사를 찾아가야지 시대의 유행을 쫓아 모 연예인의 복제판이 되지는 말자는 것이다. 그 외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또 하나 있다. 예뻐지기 위한 일에 지나친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형수술로 외모가 만족스러워지면서 매력과 인기가 올라가고 나면 저절로 다음 목표가 떠오르고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 용어로 초정상 자극이라고 한다. 하버드 의과대학 진화심리학 교수인 디어드리 베릿은 인간은 왜 위험한 자극에 끌리는가? 라는 책을 통해 자연계에 나타나는 초정상 자극 현상을 이야기했다. 예컨대 어떤 새는 자기가 낳은 알보다 더 크고 색깔이 더 선명한 가짜 알을 보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둥지로 가져가 부화시키려 애쓴다. 어머나. 심지어 이 큰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자기가 낳은 진짜 알은 둥지 바깥으로 쫓아내기까지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비단벌레 수컷은 등이 울퉁불퉁하면서 광택이 나는 진한 커피색의 암컷을 특히나 좋아한다. 맥주병 밑바닥과 비슷한 모습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원의 쓰레기통에는 버려진 맥주병 위로 비단벌레가 가득하다. 본능적으로 그곳에 날아들어 짝짓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얼핏 미련해 보여도 생물이 본능적 측면으로 따지면 당연한 이치다. 더 강한 새를 부화하고자 하는 본능이 더 큰 알을 찾게 만들고 더 많은 자손을 낳고자 하는 본능이 잦은 짝짓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랜 세월 거듭해온 진화로 인해 일부 특징이 시각적으로 더 잘 보여지면서 파트너 선택이 더 빠르고 편리해졌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도 동물이기에 시각적으로 묘사되는 특징들이 있다. 풍성한 가슴, 볼록한 엉덩이, 가느다란 허리와 긴 다리 등이다. 이런 특징이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 역시 이런 특징을 가진 여성들이 보통 건강하고 출산이 쉬웠기 때문이다. 커다란 눈과 작은 얼굴은 청춘의 상징으로 꼽는다. 이런 특징은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등에서 한층 과장해서 표현되곤 한다. 심하면 부자연스러운 수준으로까지 표현되는데 그것을 보며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바비 인형 등으로부터 초정상 자극의 요인을 주입받은 것이다. 언론이나 만화 등에서 극에 달한 아름다움을 볼 때 쉽게 수용이 되는가? 아마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점점 더 극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코는 점점 뾰족해지고 눈은 갈수록 커지고 턱 역시 날카로워져만 간다.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 물론 외모 또한 포함된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정한 미의 기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초정상 자극의 영향으로 나를 계속 극단으로 밀고 가며 집착을 하는 것은 아닌지. 외모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불균형한 내면을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나의 용모에 투자하는 동시에 운동과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아름다운 외모는 건강한 신체와 균형 잡힌 내면의 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오래도록 유지되니까. 우리가 악플을 신경 쓰는 이유. 누구든 불쾌한 언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자신의 부정성 편향에 대해 인식하자. 단 하나의 부정적인 평가로 99개의 긍정적 평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지인 중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마다 많은 팬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그런데 최근 친구가 내게 이런 메일을 물었다. 너는 악플이 보일 때 어떻게 해? 친구는 자신이 참 이상하다고 했다. 평소 100개의 선플을 받을 때는 별 느낌이 없다가 악플이 단 하나만 보여도 밤에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이다. 사실 나 역시 다르지 않다. 간혹 비난 댓글이 달리면 그 사람과 논쟁을 하고 싶어진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 심리학에 기반한 소통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였는데 그 아래에 누군가 이런 댓글을 달았다. 외국인, 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왜냐하면 내가 언급했던 내용은 다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검증된 연구 결과였다. 게다가 그런 댓글을 단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미 나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신은 내국인이니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 터였다. 내가 언급한 연구 내용이 외국의 이론이든 아니면 내가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난 이미 외국인인 것이다. 이런 가설은 내가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조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그저 이런 사람을 맞닥뜨리면 언쟁을 하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 댓글을 달다가 한편으로는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런 사람이 던진 몇 글자에 내 삶의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고 뇌세포를 죽여야 하는 걸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결론은 조금도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진심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글을 읽고 공감을 얻었다거나 자기 삶에 비춰보면서 새로운 것을 느꼈다고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나의 견해를 긍정해서가 아니라 건설적인 피드백이기에 진정으로 교류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성적으로 건네는 반대 의견이라면 그건 역시 대화해볼 가치가 있다. 이성적으로 토론을 나누고 퇴고하는 과정에서 나의 견해 역시 더욱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단 몇 글자로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도대체 왜 화가 나는 걸까? 내 안의 위험 경보, 부정성 편향. 인간에게는 이른바 부정성 편향이라는 것이 있다. 긍정적인 정보는 예사롭게 여기지만 부정적인 정보에는 민감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100개의 호평을 받고 한껏 신이 나다가도 악평을 만나는 순간 100개의 호평이 주었던 좋은 감정은 순식간에 백지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부정성 편향이란 우리가 부정적 정보를 보았을 때 이를 위험과 같은 것으로 느끼고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 생각해보면 과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원인은 풀숲 밑에서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이를 빨리 발견하고 도망쳐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태평하게 있다가는 호랑이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민감한 유전자가 살아남아 대를 이어 우리에게
이어졌고 우리는 위험하고 부정적인 각종 정보에 유난히 민감해지는 특성은 지금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정성 편향이다. 나의 부정성 편향이 깊게 뿌리박힌 본능의 하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는 이 본능에 끌려가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악플이 달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던 친구에게도 나는 같은 조언을 했다. 네 마음과 시간을 가치 있는 사람들한테 써야 해. 너의 생각과 말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말이야. 악플을 다는 사람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굴어선 안 돼. 만약 자꾸 악플에 영향을 받아서 못 견딜 수준이라면 보조 편집자를 한 명 찾아봐. 억지스럽거나 오로지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던지는 글은 미리 걸러달라고 하고 회신할 가치가 있는 댓글만 남겨달라고 하는 거야. 설사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최소한 소통하고 교류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글만 고르는 거야. 단순히 욕하러 온 사람 말고. 인터넷상에서 우리 삶을 공유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수록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불쾌한 언어 공격과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이 말을 떠올려 보면 좋겠다. 나의 부정성 편향을 인식하자. 단 하나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날 인정해 주었던 99개의 긍정적인 평가를 묻어버리지 말자. 이성적인 소통을 하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옳은 일을 지속해 나가자. 나의 부정성 편향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빛나는 앞날을 위해 이 말을 잊지 말자. 나의 빛나는 앞날을 위해 이 말을 잊지 말자.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법. 가끔은 몸과 마음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새로운 눈으로 내가 있는 이곳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친한 외국인 친구가 타이페이에 왔다. 나는 고궁박물관과 신의구에 있는 타이페이 101 빌딩 등의 친구를 데리고 다녔다. 화박공원 안에 위치한 마지 스퀘어에 도착했을 즈음 친구는 두 눈을 번쩍이며 말했다. 여기서라면 신나게 탈 수 있겠는데? 알고 보니 스케이트보드를 무척이나 즐기는 친구였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 늘 보드 타기에 적당한 곳을 찾았다. 슬라이딩과 점프 기술을 선보이는 상상에 즐거워했다.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 관광객과 달랐다. 우리가 랜드마크를 볼 때 친구는 지형을 살폈다. 삶의 형태에 따른 마음가짐. 문득 1990년대 내가 타이페이로 막 돌아왔을 때가 생각났다. 지하철이 막 착공 중이었고 지금은 번화가인 융샤오동루가 절반 정도 파헤쳐져 있었다. 복도식으로 만들어진 건물 1층은 각종 노점상과 카스텔라를 파는 상인들로 붐볐다. 길은 울퉁불퉁해서 마치 리듬을 타듯 들썩이며 걸어야 했다. 그땐 참으로 재미있었다. 편리와 같은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타이페이에 정착하기로 한 뒤 이곳에서 몇 년을 지내는 동안 내게는 아이가 생겼다. 유모차를 끌고 자주 외출했는데 그때야 비로소 인도가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복도식 건물 1층에 놓인 수많은 오토바이와 잡동사니 때문에 노인과 아이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것도 알았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다니기 좋은 길, 새로 깔린 길부터 찾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마음가짐이란 삶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예전에 뉴욕타임즈에서 한 기자가 촬영한 사진작품을 본 적이 있다. 지구를 돌며 20년간 전쟁터에서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던 기자는 어느 날 엄마가 되었다. 엄마가 되고 보니 가정주부로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혼란은 전쟁터에서 느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기자는 왜 신변의 일보다 외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까? 먹고 살아가는 사소한 일상이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기록할 가치마저 없는 걸까?
그리하여 그녀는 아이의 노는 모습, 칭얼대는 얼굴, 넘어져서 상처가 난 모습 등 자신의 쥐를 둘러싼 모든 것에 카메라 렌즈를 돌린다. 수영을 배우는 아이의 모습과 친척들의 파티나 캠핑을 간 일, 스파게티를 잔뜩 묻혀가며 먹는 아이의 얼굴까지 다양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다. 사진을 찍는 순간만큼은 멈춰서서 마음을 기울이게 되어 그녀는 말했다. 멈춰서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근사한지, 얼마나 익숙하면서도 낯선지 보인다고 했다.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일상을 만든다. 가끔은 몸과 마음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새로운 시각으로 내가 있는 이곳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익숙해진 불편은 새롭고 창의적인 사고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고 머릿속에 각별한 일로 담아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익숙했던 풍경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훈훈함을 느낄 수 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최근 친척집에 방문하기 위해 대만을 찾은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길거리에 편의점이 넘쳐나잖아. 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현재 자신이 사는 곳과 대비가 큰 만큼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감격은 깊어진다. 새롭게 일상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인 여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아예 지금 이 순간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들어보자. 지금 이 자리에서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일상의 모든 것을 느끼고 기록하는 것이다. 새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이 도시의 리듬에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내맡겨보자. 자연의 빛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거나 내 물건을 둘러싼 공간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특별한 시선으로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감흥이 조금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내 마음 상태의 미묘한 변화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원망스러웠던 세상에서 조금은 아름다운 면을 때때로 발견할지도 모르니. 두 번째 장은 끝났네요. live가 아니고 live네. live together. 타인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덜 외롭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진정으로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3장. 우리는 결국 연결된 존재다. 외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신의 고독을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야 할지가 우리 세대의 중요한 심리적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 집 식탁 위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질문이 적힌 카드가 있다. 이는 가족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매일 저녁이면 우리는 상자 안에서 카드 하나를 뽑아 차례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며칠 전 우리가 뽑은 카드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였다. 아이들에게는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겠거니 짐작했는데 의외로 아들 천천히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었다. 아빠랑 엄마가 저녁 약속이 있어 외출할 때요. 집엔 할머니랑만 있으면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어서 딸 첸첸이 입을 열었다. 저는 한밤중에 동생 없이 혼자 잠에서 깰 때요. 그때 안방으로 갔다가 동생과 엄마 아빠가 같이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외로웠어요. 아내는 잠시 생각을 다 하다가 답을 했다.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친구들이 다 같이 놀러간 사진을 볼 때 나는 끼지 못했다는 생각에 외롭더라고. 마지막은 내 차례였다. 외국으로 출장 가면 저녁에 가족들하고 영상통화를 하잖아. 전화를 딱 끊는 순간 외로운 기분이 들더라. 외로움에 관한 대답이 전부 제각각이라는 사실이 재미있었다. 우리 가족 각자가 느끼는 외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희 가족은 지금 외로움을 찾는 중이에요. 너무 복잡거림에 지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것을 각각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을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네요. 언제 외로운지. 저는 외롭다고 느꼈을 때는 제 생각에 공감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럴 때 좀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어떤 문제를 혼자 끙끙거리고 싸안고 있어야 할 때, 어디인가 이렇게 터놨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주변에. 그럴 때 조금 그 문제가 컸을 때 외로움이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작은 문제들은 답답함인데 그게 좀 길어지면 외롭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저는 존재의 유무보다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요즘엔 외로움을 되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저랑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챌린지를 하면서 서로 생각이 통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외로움을 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되게 즐거워요, 요즘엔. 아들의 외로움은 부모를 향한 어린아이의 사랑이 담겨 있다. 장난감도 함께 해줄 어른도 부족하지 않은 아이지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아내가 곁에 있느냐 없느냐였다. 나와 아내는 흐뭇한 기분이 들면서도 미안함이 담긴 눈빛으로 서로를 힐끗 바라보았다. 딸의 외로움은 남매 사이의 미묘한 경쟁에 대한 반응이다.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두 아이는 부모가 누구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하는지 신경 쓰고 있었다. 아무리 두 아이에게 똑같이 애정 표현을 해도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아이들이 원초적인 잠재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독차지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동생이 밤에 안방으로 달려가 엄마 아빠와 함께 잘 때 누나로서는 영 기분이 좋지 않은 게 당연하다. 딸이 이야기하는 외로움이란 불공평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억울한 기분을 담고 있을 터였다. 아내가 느낀 외로움은 놓친 것에 대한 상실감에서 왔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집단에서의 자기 위치를 늘 신경 쓰며 살 수밖에 없다.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교류의 장에서 소외될 경우 상실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것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한다. 특히나 사람들과 모이고 사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의 경우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너무 자주 느껴지거나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소셜미디어를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나의 외로움은 어디에서 왔을까? 최근 출장을 갈 때마다 혼자 타지에서 나의 안식처를 그리워하며 쓸쓸해하던 내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다. 장기 출장이었다면 향수병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며칠간의 일정이었고 해야 할 업무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와 같은 막막한 기분이 안 그래도 쓸쓸한 기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은 다행히 겪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저녁에 혼자 낯선 호텔방에 앉아있는 일은 그 자체로 외로운 일이다. 정상적인 일이자 당연한 것이기에 한술 더 뜨면 그 시간을 즐길 수도 있는 것이다. 나를 가혹하게 몰아붙이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그저 나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싶지 않을 뿐이다.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우며 언젠가 반드시 지나가는 잠깐의 낙담과 슬픔, 이를 우울감이라 부른다. 영어에서는 멜랑콜리가 이와 같은 뜻을 갖는다. 나는 프랑스 작가 빅토 위고의 우울은 슬픈 행복이다 라는 말을 좋아한다. 우울은 슬픈 행복이다.
멜랑콜리. 사실 우리가 우울감을 애써 회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다. 중국의 당나라 저명한 시인 이백이 쓴 정야사 속의 한 구절, 거두망명월 거두사고향, 고개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다 머리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라는 뜻이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애수 속에서 써내려간 것이 아닐까? 대만 문학의 정신적 지주라 불리는 장쉬는 고독 육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인은 여럿이 모여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한다. 마음의 안정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혼자 마주하는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 특히 다음 세대는 자기 자신을 고독히 마주하는 경험을 더욱 많이 해야 한다. 무리 속에서 걸어나와 이 세상과 분리되어 완전한 인격을 만들어야 한다. 그가 언급한 다음 세대란 바로 우리일 것이다. 이전 세대보다 오래 살고 아이는 적게 낳고 고향을 떠나서 사는 일이 많은 세대다. 자신의 고독을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야 할지가 우리 세대의 중요한 심리적 과제가 될 것이다. 외로움이라는 현대 사회의 유행병이 됐나요? 최근 미국의 각종 미디어에서는 외로움을 일종의 유행병으로 보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선진국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20-30년 전에 비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내 응답자 중 과반수가 외롭고 고독한 기분을 느낀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빈부격차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혼잡하고 교류의 기회가 넘치는 환경에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내면의 문제가 된 것이다. 외로운 감정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또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먼저 외로운 감정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자.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온 걸까? 주변에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도 없이 혼자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나의 주관적인 감정 때문일까? 나는 이 감정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외로움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 방법인가? 아니면 방법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감정을 무디게 만들거나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혹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이런 식의 말은 삼가야 한다. 네가 뭐가 외롭니? 좀 성숙해져봐. 받아들여. 옆에 우리가 있는데도 외롭다는 거야?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 이런 말은 삼가시래요. 원인이 무엇이 됐든 외로운 기분이 든다면 그건 진짜인 것이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나 자신의 감정 역시 존중해줘야 한다. 외롭다면 말을 하라. 외로움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우울증 치료제도 속마음을 터놓고 나누는 대화 앞에서는 장사 없다. 만약 명절이 되어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갔다면 가족들에게 슬쩍 물어봐도 좋다. 혹시 외로울 때가 있어? 언제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 명절에 나눌 이야기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만들지 않으면 된다. 망망대해에서는 뱃고동이 울리지 않으면 서로의 존재는 알아도 상대가 어디쯤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뱃고동이 울려야 저 안개 속에 또 다른 배가 있음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날 저녁 집에서 나눈 대화 역시 그랬다. 카드에 적힌 질문을 통해 문득 외로움을 주제로 이야기의 장을 열었다. 가족들과 한바탕 이야기를 나눈 후 설거지를 하며 진실했던 대화를 다시 떠올려 보았다. 우린 더 가까워져 있었고 덜 외로워졌고 한 발짝 더 가족이 되어 있었다. 짧은 인생, 진지한 농담이 필요하다. 그들이 호의를 담아 서로에게 건네는 농담은 짧은 인생, 그렇게 심각할 필요 있냐? 라는 느긋한 태도였다.
가족들과 뉴질랜드와 호주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다. 어느 공원 옆 작은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서 피쉬 프라이와 프렌치 프라이를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려는데 테이블 가득히 빈 접시가 보였다. 시기를 그대로 두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 반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종업원에게 물었다. 종업원은 아주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직접 반납하셔야 해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접시를 함께 들자고 이야기하려는 찰나 종업원이 다시 나를 불렀다. 농담이에요. 저희가 정리할게요. 정말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아니에요. 얼른 가세요. 종업원은 카운터에 있는 또 다른 종업원을 향해 웃으며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조금 놀라기도 하고 왠지 조금 불편하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예의를 차리고자 물어본 건데 왜 굳이 농담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런 상황은 영국권 국가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었다. 처음 런던에 갔을 때도 그랬다. 당시 나는 돈 없는 학생이자 배낭여행자였는데 환전을 하자마자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길거리에 서 있다가 경찰이 보이기에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때 난 뭔 잘못 먹었는지 마치 다른 사람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기요, 누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은 아주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앞으로 쭉 걸어가시면 경찰서가 보일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 과정을 경찰에게 설명하셔야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어떻게 된 일인지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치네요. 영어로 주고받았던 이 대화는 정말이지 몬티 파이튼 이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게다가 경찰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내게 대답했는데 말이 끝나고 입꼬리를 실력하는 걸 모아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이렇게 놀리는 말을 영국권 국가에서는 take the piece 라고 표현한다. 직역하면 소변을 보다 라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상대방을 놀리다 라는 말로 잘 쓰여 소변과는 관련이 없다. 앞서 얘기했던 식당의 종업원은 내게 식기를 직접 반납하라고 했다가 후에 농담이에요 라는 말을 할 때 I'm just talking the piece 라고 표현했었다. 다행히 대학 시절 영국인 친구가 많았던 덕에 이 표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종업원이 정말 소변을 본다라는 말을 한 줄 알고 민망할 뻔했다. 영국인에 비해 호주 사람들의 민족성은 사소한 일에 구애받지 않는 성향이라 take the piece를 더욱 즐기는 탓에 가끔 오해를 사기도 한다. 특히 미국인들에게 자주 신뢰를 범한다. 미국 영어에는 take the piece라는 표현도 없고 미국은 문화적으로도 낯선 사람에게 농담을 쉽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인 중에는 호주 사람들을 생각 없고 교양 없는 사람들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농담에 호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상대를 맥빠지게 만들기는 해도 그 뒤에는 일종의 짧은 인생, 그렇게 심각할 필요 있냐? 라는 식의 느긋한 태도가 깔린 게 아닐까? 웃어 넘기는 사이 너와 나는 친구가 된다. 농담을 잘못해 화를 부른다면 상황은 도리어 심각해지겠지만 그날 저녁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를 향해 소변을 보는 일을 맞닥뜨렸다. 가족들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공사 중인 길 입구에 다다랐다. 그곳에 놓인 커다란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죄송하지만 현재 이 길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길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이 길의 또 다른 쪽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가 교통지휘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아저씨에게 다가가 물었다. 실례지만 어떻게 가야 하나요? 아저씨는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숙녀분, 아주 똑똑해 보이시는데 숙녀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당황스럽네요. 처음 봤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똑똑해 보이는데 생각 좀 하시죠. 약간 이런 투로 저희 아이들한테 잘 그러거든요. 아내는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오자 당황했다. 옆에 놓인 안내판에는 길 건너편으로 넘어가라는 말이 떡하니 적혀 있었으니 아저씨의 대답은 우리를 놀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 뒤에 놓인 안내판의 문구를 소리내어 읽었다. 길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이 길의 또 다른 길 쪽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말했다. 정확하십니다. 여기 이 신사분께 상을 드려야겠네요. 아저씨 말에 나도 질세라 농담을 던졌다. 오, 그거 참 잘됐네요. 무슨 상을 주실 건가요? 아저씨는 예상치 못한 나의 반응에 당황하는 얼굴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대답했다. 형님, 아내에게 잔소리 안 듣는 게 저에게는 상입니다. 하하하. 아저씨는 박장대소를 했다. 그때 신호등이 초록불이 켜졌다. 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건넜다. 아저씨는 길 안내를 하면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가세요. 얼마 안 가 아저씨가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앞에 있는 이 정류장에서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전철이 올 겁니다. 아니면 직접 길 건너편으로 걸어가신 다음에 문득 생각했다. 그는 저 길 입구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 안내판에 길 안내가 똑똑히 적혀 있음에도 수많은 사람이 건네는 똑같은 질문에 수없이 대답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익살맞고 재치 있게 조금은 가볍게 대하는 그를 탓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 이유는 농담이 그 나라 문화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예의, 특히나 예의를 차리고 농담을 하면 무례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쉽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Take the piece가 적대감에서 나온 행위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선의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상대방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해야 농담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농담 앞에서 더 어색해지고 거리감이 생기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 보건대 오히려 매너 있게 받아치고 지혜롭게 되돌려준다면 상대는 오, 녀석 제법인데? 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인생 길지 않다. 진지하게 농담도 하며 살자. 저희 집에도 이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 그거 참 잘됐네요. 무슨 상을 주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되받아쳐서 당황하게 만드는 아이가 하나 있죠. 유쾌해요. 자, 오늘은 144페이지까지 읽고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아직 날씨가 차갑네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